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이경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뭐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쉬웠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시험을 봤던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내가 실수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다시는 틀려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는 몰랐다, 그렇다면 그 지문은 아예 몰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틀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아마 극상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상 문제들은 저도 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굳이 풀 필요는 없다. 자, 요 정도 문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면 된다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도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 지문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극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풀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않는 것 그러면 이렇게 X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떤 게 있느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와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계획동네가 아닌 이용동네들이 있습니다. 그 이용동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발密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게 슬쩍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죠. 왜? 뒤에 구역이 들어있다 보니까 용도구역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4번이라는 지문에서 성장관리계획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혼동하게 만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4번이다. 자, 43번 문제는 극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풀 필요가 없고요. 자, 44번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지구 단위 그러면 우리는 특산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아무나 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특산품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시군이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역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관리 자료에다 이렇게 기본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자주 출제하십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은 추상적 계획이고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구체화될 수 있는 계획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보통 우리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인 경우가 왜 탄생을 했으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그죠? 그리고 용도, 이것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기반시설인 경우는 이 중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게 지구 단위는 이 중에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기반시설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플러스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용도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겠죠. 자, 3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특산품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합니다. 자, 만약에 한우로 유명한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면 그 지역이 강원도 횡성이다. 그럼 횡성 지역에서는요, 모든 지역에 다 한우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한 50%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지정된 대상이 어떤 된 곳이냐? 대한민국은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남과 북가 아니에요. 바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놨던 것을 대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체지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비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에도 할 수가 있다. 라는 전제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바로 도시지역에서는 필요적 지정과 임의적 지정으로 나눠지지만 비도시지역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바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의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근데 계획관리지역 50% 플러스 거기에 다른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가능하고요. 또 개발진흥지구라는 걸 붙여가지고 결국 뭐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모든 지역들에서도 전부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지문에서는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은 이것은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은 무조건 완화입니다. 강화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화가 되는데 도시지역에서 완화와 비도시지역의 완화가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완화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인데, 비도시지역에서 완화인 경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완화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용적률인 경우에는 200%고 건폐율인 것은 150%, 그리고 주차장은 100%, 높이는 120%죠. 그런데 여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당연히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나오겠죠.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퍼센트가 달라지네요. 근데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 나오고 높이가 나온다든가 계획관리지역이 나오고 주차장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X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 나온다. 기준은 항상 국토교통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정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요. 대부분 90%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출제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5번 문제는요,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박스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박스 내용의 의의를 물어본 건데, 이 박스 내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면 되죠. 여가 휴식 공간입니다. 자, 여가 휴식 공간으로 뭘 만들어주느냐? 바로 공원을 만들어주는데, 그 공원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 조성되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여가 휴식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6번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푸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47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47번 문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문제에서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번 지문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문제 있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기반시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 물어보는 것은 비용 문제인데요. 자, 우리 공법에서는요,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임의적 부담입니다.
필요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시켜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 시킬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옳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인 경우에는요, 우리는 면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면적 동의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보통 면적 나오면 3분의 2예요. 소유자 나오면 2분의 1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그 원칙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예외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 예외적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입안의 제한에서 기반시설과 입체복 같고요. 기와 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면적이 5분의 4로 바뀐다는 사실만 알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구 단위고 지구 단위인 경우는 그대로 원칙인 경우가 되니까 면적 3분의 2가 될 텐데 국공유지는 제외된다가 원칙이죠. 우리 공법을 공부하시면서 국공유지 나오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만 국공유지 포함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인 포함은 도시개발법에 있다. 다른 법에는 다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인 제외가 나와 있는 거죠. 자, 4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재해 취약 분석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건 기초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초조사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면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지와 관련되든 재해와 관련되든 환경과 관련되든 생략이 되는 사유를 보면은요, 공통적인 사유가 바로 셋 다 경미입니다. 자, 경미하다는 소리는 단축했거나 축소한 경우를 경미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미하면 다 생략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요 지구 단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생략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지구 단위 써져 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생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해제가 있어요. 해제. 해제가 된다는, 해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생략입니다. 아시겠죠? 해제가 들어가면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와 재해는 5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5년 내에 했으면은 생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요, 우리가 올해 비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비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5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토지의 생략사유, 재해의 생략사유, 환경의 생략사유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환경은 플러스 전략환경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면은 생략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인 경우에는 플러스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이 개발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읽어보면 알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어떻게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는 개발이 되겠죠? 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한대요. 그러면은 기반시설은 개발이잖아. 그러면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대지 조성 사업 구역.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지역들은 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미 토지에 대해서 다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는 개발 행위 지역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토지에 대한 생략 사유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유형에서 5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재해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경미, 지구, 해제, 5년. 자, 환경의 생략 사유는 3가지에다가 플러스 전략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한 생략 사유가 나와 있죠?
재해에 대한 생략사유가 나와 있죠. 그럼 재해에 대한 생략사유는 경미가 들어가거나 지구가 들어가거나 해제가 들어가거나 5년이 들어가면 생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시하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가 지구가 들어갔잖아. 그럼 생략해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축소를 한다는 소리는 경미한 거고, 경미하면은 뭐 하지 않는다 그걸 보면 돼. 그래서 앞에가 경미가 나오면 뒤에는 뭔가 생략된다, 무엇을 거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48번 내용은요, 이 지문은 우리가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그런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매수 청구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개월 고민해 가지고 통지를 하게 되고 2년 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거나 2년이 됐는데도 매수를 하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것도 오리지널 단독주택, 우리 식구들만 사는 것,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인데 그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도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빼고 다중생활시설 같은데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3층 이하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5층은 일단 빠져야 되겠네. 그리고 먹고 마신 것 빼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4번만 해당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49번 문제는요, 이 지문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서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생활권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로서 여러분한테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광역계획이라는 말과 그냥 경관에 관한, 즉 경관계획에 관한이라는 말과 경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이렇게 경관계획이 나오면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고 경관에 관한 사항 나오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0번 문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의 옳은 것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공동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로 지하 전봇대죠. 땅속에 들어가 있는 지하 전봇대가 되는데, 그 지하 전봇대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구는요, 일단은 얼마가 돼야 하냐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만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전봇대를 보면은 저거 가격이 얼마일까? 아, 저거 200만 원이 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항상 공동구 나오면 200만 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근거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비용 문제가 되는데, 그때 비용은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설치 비용인 경우에는요, 바로 이 사업자와 그리고 점용하려는 자가 같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관리 비용인 경우에는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대신 항상 우리가 관리비 그러면은 평수에 따라서 나눠서 하는 것처럼 평등하게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면적을 고려해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이 관리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 바로 6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자리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출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지문인 경우에서는 단독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리겠죠.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요,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전선, 통신, 수도관 이런 게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선이나 관은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단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그냥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공동구의 심의를 거쳐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다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100% 들어간다. 대신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심의를 안 거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지 관리 계획인데, 자, 계획을 한번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소리는 재정비, 재검토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재검토가 나오든 재정비가 나오면 연도가 나오면 5년, 그래서 3년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옳은 지문은 당연히 2번 지문이 옳은 문장이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자, 51번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에 포함되는 사유를 넣어놨네요. 이 포함되는 사유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포함되고 있구나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지문인 경우에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중요하죠. 자, 공사는 국가는 아닙니다. 행정청은 아니죠. 똘마니가 되죠. 근데 이 똘마니도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국가나 똘마니가 나오면 바로 동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보증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국가 똘마니가 나올 때 뭐 보증금을 예치한다든가 뭔가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지문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행정청인 경우에서 귀속 문제가 발생될 때는 앞에 주어가 행정청이면 전부 다 무상. 그런데 앞에 주어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면은요, 그때는 상당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무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당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종례나 폐지가 나오면 무조건 상당이 나와.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가 뭐가 나와 있죠? 비행정청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지문상에 바로 종례나 폐지가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어디 봐도 종례 폐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무상이 되는 겁니다. 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상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상 그랬으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지문은요, 인접한 곳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사업지가 있고 그 사업지 옆에가 인접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수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수용을 해주면 또 수용해달라고 또 가겠지. 그래서 수용 대상은 사업지만 수용이 되는 것이지 인접지까지는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인접한 곳은 수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52번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모든 것의 원칙을 한번 봐보죠. 경미한 경우 있었죠? 지구 있었죠? 해제 있었죠? 그리고 환경에는 없지만 재해와 토지에만 있는 5년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오직 토지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없는데 토지에만 있는 거, 그게 개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을 다 찾아보면 돼. 자, 첫 번째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해제, 지구. 자, 그러면 해제 지구 나왔으면 무조건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기억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잖아. 이 기반시설 설치 자체가 개발이야. 근데 토지 적성평가에는 개발도 뭐라고 그랬어요?
생략사유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도 생략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 적성평가 자리에 재해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답은 4번이 돼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나온다. 그때도 답은 4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오면 답 4번, 재해가 나왔다 그러면 답 4번, 근데 토지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5번으로 바뀐 거예요. 왜 5번으로 바뀐지만 알면 되겠죠? 자, 53번부터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입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여기 지금 수용하고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서 틀린 것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도시개발법 문제에서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지문 봐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보상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이 중요하죠. 바로 여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는 소리는요. 이제 뭐 한다는 소리예요? 진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용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머리 아주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지가 됐대요. 그러면은 수용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땅 수용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당황스럽지. 왜? 2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자, 그런데 내 땅 수용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알아? 수용되는지? 바로 세목이 고시가 됐거든. 자, 세목이 고시됐다는 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세부적 목록 자체가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건지를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 다 나왔다는 소리야. 나왔다는 소리는 목차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책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목 고시라는 말이 나와줘야 세부 목록이라는 것이 고시가 돼줘야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부 목록이 고시가 안 되면 인정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원형지 나오면은 원래는 면적 나오면 얼만데? 3분의 2. 근데 원형지니까 원이 나와요. 3분의 1. 그래서 면적 나오면 3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다섯 번째 나와 있는 토지 상환 채권이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채권은 두 개를 공부합니다.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 상환 채권을 공부하는데요. 여기서도 면적이 나오게 되면 이때 면적과 관련된 것은 채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일부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그래서 원형지는 3분의 1,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면적의 예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54번입니다. 틀린 것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지문은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지정권자여야 되죠. 이 지문들은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번의 형태가 그냥 틀렸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뭐 2번 내용이나 3번 내용이나 4번 내용이 있는데 4번 내용 자체에서는 준공검사 전에도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채비지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채비지와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채비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행자에 의해 가지고 취득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보류지 같은 건 다 나눠주고 나서, 그렇죠? 전부 나눠주고 나서 남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보류지적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55번 문제는 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틀린 것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조합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조합이라는 것은요, 토지 소유자의 모임이죠. 그럼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땅을 수용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내 땅이니까. 그리고 내 땅은 내가 좋게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부 환지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지문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7명인 경우에서 인가를 받는데요. 자, 우리는 정비법은 5명, 개발법은 7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조합, 개발이잖아요. 여기 기억자 보면은 7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조합이 7명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항상 헷갈리는 게 행정청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것만 먼저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국토계획법에서 원칙은 6장이 관리합니다. 시, 군수. 그래서 구청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구청장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있는 경우는 바로 건축법, 주택법이야. 그래서 주택법에서도 시군구청장, 건축법에서도 시군구청장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를 만든 도시개발법은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신도시 만들어 한 지정권자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내가 누구한테 뭔지 모르겠다면 다 지정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지정권자. 자,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게 정비법이잖아. 정비법은 내가 여기서 뭘 누구한테 가지? 그러면은 이것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조합이 인가를 받을 때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으면 되는 거고,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주택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지 않겠죠. 바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지문이 답이 되겠죠.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포함되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관련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 국공유지 포함.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 포함이 나오는 겁니다. 면적 3분의 1, 소유자 2분의 1. 똑같이 나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56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56번 문제는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극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57번 문제는 시행 방식이 나온 거고요. 시행 방식과 관련돼서 가로 안에 나열한 거 물어봤는데요. 자, 기업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 효용이죠. 지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문의 형태에서 지가나 효용이 나오면 지효죠. 지효가 나오면은 뭐 해야 된다? 수용, 사용입니다. 아니지. 뭐 한다 했어요? 지가가 문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값이 오른다는 뜻이잖아. 땅값이 오르면은 어떻게 수용, 사용하겠어요? 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땅의 가치는 올려야 되니까 효용 가치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나 효용이 나오면은 뭘로 간다? 환지. 그러면 왜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 다 필요하니까. 그게 집단하라 그랬죠. 그 집단이 나오면은 수용, 사용.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기 집단이 나와 있네. 그러면 니은번이 수용, 사용, 기억번이 환지. 이게 나오겠죠? 자, 이건 면적 계산인데요. 공식 적용해서 계산 문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 공식을 알아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야. 집어넣어야 되겠죠. 넣다 보면 이제 이 내용에서 보류지 면적은 얼마를 넣는 거예요? 15만 5천. 그리고 환지 계획의 구역의 면적은 30만.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3만, 시행자가 소유한 면적은 2만, 합치면 5만이 되겠죠? 빼면 되겠지. 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42%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공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그죠? 두 번째 시간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59번부터 한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역시 여기 뭐라고 써졌습니까? 그렇죠. 극상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우리가 풀기는 쉽지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시키겠습니다. 60번에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60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즉 기본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넣어놨고요.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틀린 것. 자, 1번.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 시장이 아니십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대도시 시장까지는 자기가 해. 그런데 소도시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내용들이 쭉쭉쭉쭉 몇 가지가 좀 나와 있죠. 책에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 문화 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변경인데 이건 나를 위한 변경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공익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 요인은 착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두 번째. 자, 세 번째 지문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지문 형태인데요. 세 번째 지문도 조금 볼 수 있는 게 이거 생활권. 자, 생활권 나오면은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생활권만 기본계획 생략 사유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나오면 기본계획은 생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준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준이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 나와 있죠? 그래서 90%가 다 장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1번 문제입니다. 조합의 설립과 관련돼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쉽게 공부하기는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 있죠. 자, 1번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은요.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할 때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간주되는 규정에 의해서는 다음 날이죠. 그죠? 그래서 고시, 다음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관련되어 있는 지문에 대해서는요, 바로 총회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2번 됐습니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통지 문제가 나고 조합원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내가 조합원한테 통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조합원들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지해야죠. 그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7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100명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자, 우리는 개발법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정비법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5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요. 관리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중요한 안건이고, 우리가 안건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안건은 10%만 모이면 되지만 중요한 안건과 관련된 것은 20% 이상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2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 답은 2번. 자, 62번은 관리처분 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우린 6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1번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보면은요. 자녀분이 남아있는 경우. 자,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남은 자녀분을 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걸 줄 때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이해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지문에 보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의를 받더라도 받았잖아. 받으면은 할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의 형태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다 그랬는데, 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관리 처분이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여기 4번도 마찬가지 나왔네요. 여기에 보니까 동의를 받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안 되는데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5번은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지분형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때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안에는 지방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63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요. 바로 이 관리처분 계획인데, 관리처분 계획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도 나오고 재건축 사업에도 나옵니다. 자, 세 군데 다 관리처분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는요. 공동주택의 외건축물, 자,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되겠죠.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공동주택이 아닌 것도 섞을 수 있다. 그런데 섞을 수 있는데 무조건 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섞을 수 있냐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섞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얼마까지만 섞을 수 있느냐? 30%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64번 문제는 비용부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비용부담에 보여서는 극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역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주택법입니다. 그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리로 틀린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주택이 뭐냐?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가 나오면은요, 300세대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단지형, 다세대 연립이 있죠. 그 다음에 장수명, 자, 오랫동안이죠. 건강, 친화역, 건강하고 쾌적하대요. 간선시설, 자, 우리는 기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시설은 A를 말하는 게 기간시설이에요. 근데 가스는 서로 연결을 해야 되고 전기도 서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가스라고 보죠. 자, 이것은 연결이 필요한 시설이잖아. 이것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선시설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이거. 연결. 그래서 간선이라는 말은 반드시 연결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간선이 나왔잖아. 그러면 연결 빨리 찾아보세요. 연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면 간선이 아니지. 기간시설이지.
왜? 이것들은 다 연결이 필요한 시설들이니까. 자, 주택조합입니다. 틀린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면은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 여기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합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을 봤더니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 문제를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대신 무엇은 빠지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조합 임원이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 그리고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다 또라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산돼서 복권되지 않나. 그래서 미똘파 그러면 돼. 그래서 미성년자, 또라이, 파산자야.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왔으면은 연도가 나오면 무조건 2년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2년. 그래서 연도가 나왔다. 무조건 2년이에요. 그리고 유예기간에 있다. 그럼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자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미똘파가 아니어야 되고 2년이어야 되고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비법에 보면 정비조합인 경우는 벌금 100만 원에 10년은 있으면 그건 예외죠. 100만 원에 10년 이게 하나가 추가된다는 거. 자, 근데 여기 문장도 봐보세요. 지금 감옥에 갔다 왔는데 몇 년이에요?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2년이라고. 자, 4번. 항상 조합이 되려면은요, 발기인이 처음에 뽑을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하는데요. 그런데 모집이 안 되면은 충원을 해야 되지. 그때 충원을 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한다. 자, 그리고 안 뽑히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을 한다. 이 뜻이죠. 67번 문제는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넣어놓고요. 틀린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67번 문제 보면은요, 우리는 여기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자,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는 말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증축형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축을 하려면은 밑에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요. 진단을 해야 돼. 안전진단, 재건축진단.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 10년 단위 수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없으면은요, 10년 단위 수립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수립은 두 번 나와요. 리모델링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정비법에서 한 번 나오고. 자, 그리고 그 주민한테 뭘 한다. 그죠? 주민한테 뭔가를 한다. 그러면 14일이라 그랬죠? 그죠? 주민한테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14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일단 계획을 세우는 증가형. 자, 이게 증축형의 형태의 리모델링이 되겠죠? 그죠? 세대수를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리모델링 수입 나오고, 그리고 항상 재검토 재정비 나오면은 5년. 자, 기준 나왔네. 기준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8번. 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 나오는데요.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와 관련돼서는요, 남한테 넘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만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유주택자인데 집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속저당입니다. 그러면 상속저당만 빼면 되겠지. 상속저당은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아니니까,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상속하고 저당만 빼버리죠. 그러면 디귿, 리을밖에 없네요. 매매하고 증여니까.
자, 69번 문제는 극상 문제네요. 빼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자, 70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봤더니요, 매도 청구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매도 청구에서 틀린 것하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갑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근데 그 사람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아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땅에서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 재개발, 같이 연결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재개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동의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재건축인 경우에는 동의 한자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건물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반대를 하면 이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매도 청구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뭘로 가야 되고? 시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가는 정찰제가 아니니까 서로 협상을 해야 되잖아. 그 협상 기간은 3개월 이상 협상이라고 그랬죠. 60일 아닙니다. 자, 그리고 95% 이상의 땅을 확보했다면, 우리 주택조합인 경우가 소유권 15%, 권원 80% 이렇게 해서 총 95% 이상 확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95% 이상 확보를 하면은 나머지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지에서 매도 청구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건축물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답은 세 번째. 자, 71번 문제는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틀린 것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매와 관련된 것 1번, 2번. 그런데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되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때는 전매가 허용된다. 근데 뭘 받는 경우? 동의받은 경우. 자, 수도권 외유지역으로서 투기가율주기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다 그러는데, 수도권이 3년인 경우고 수도권 외인 경우는 1년이 되겠죠. 그래서 3년이 아니고 1년. 자, 7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법 문제네요. 건축법은요, 여기 대지의 조경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는 대지의 조경이 면제되는 경우인데, 자, 여기는 이미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나무 심으라는 거잖아. 근데 나무가 있는데 또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나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비개발 지역이 되겠지. 녹관, 농자, 여기 이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볼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공장이나 물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축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경우가요, 바로 심어봤자, 나무 심어봤자 나무가 죽은 경우입니다. 염분. 자, 마지막인 경우에는 건물 때문에 지금 나무를 심는 거잖아. 근데 건물이 곧 없어져. 가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전부 다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볼 사람이 없는 이곳에 물류시설이라는 게 있고, 이 물류시설이라는 곳에서 예외가 있어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있어도 지구 단위 구역으로 결정이 돼버리면은 싹 다 갈아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 그게 예외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지문을 보시면은 앞에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공장, 나무 심을 필요 없죠. 공장, 나무 심을 필요 없죠. 공장, 나무 심을 필요 없죠. 4번은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이미 나무가 있는 겁니다. 나무 심을 필요 없죠. 물류시설이니까 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를 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물류시설인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봐라 그랬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근데 이게 상업지역 나왔네. 답은 5번. 5번만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조경은 5번만 나오는 겁니다.
자, 73번 문제는 극상입니다. 빼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봐보세요.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는 여러분들 다 외워놓으셨었겠죠? 이런 게 이제 내기, 바보, 지주. 이게 암기예요. 암기로 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암기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를 해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둥이고 바닥이고 보지 무슨 기둥 무슨 바닥 무슨 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붕 틀만 된다는 겁니다. 차양은 없으니까. 자, 75번 문제도 역시 극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는요, 건축 협정에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건물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져요.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의 형태가 만약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50%고 여기도 50% 그리고 여기는 200%로 여기도 200%입니다. 그럼 대지의 50%, 대지의 200%를 용적률과 건폐율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는 건축협조로 통합된다는 소리는요, 여기 있는 이 건물 두 개를 여기다 같이 붙여버린다는 소리예요. 땅에다가. 그러면 이때는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침으로 인해서 여기 지하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같이 쓰겠죠. 공간을. 그런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문은 따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하에서만은 같이 공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넓이는 같이 활용되지만 높이인 용적률이 여기에서 통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지 적용이라 여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30그루 심어야 된대. 건물 한 개당 나무 30그루 심어야 된대. 이거 건물 한 개잖아. 그럼 30그루만 심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나무 30그루만 심어가지고. 자, 77번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축조신고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을 때 공작물에 축조신고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자, 2m 형태는 옹벽과 당잠이죠. 그리고 굴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육골구리죠. 굴뚝이라든가 골프용장. 그리고 장식작과 관련돼서 기념탑, 장식장은 4m가 넘어야 되는 거죠. 고가 수준은 8고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틀렸네요. 그리고 지하 대피소는 숨는 곳이기 때문에 30제곱미터에 숨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방법들 그대로 이건 활용할. 이것도 암기 방법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분리라는 말이 없으면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자, 78번은요, 공개공지, 공개공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이라는 것은요, 건물을 짓게 되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공간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주민 건데, 아파트 밖에 있는 놀이터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밖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 24시간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만약 24시간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거기는 청소년 탈선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만들어 놓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곳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그렇죠? 공업지역에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자, 주거지역인 경우는 전용과 일반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집이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지. 만들어 봤자 사람들이 안 써. 자, 상업지역은 다 씁니다.
공업지역인 경우인데요. 공업지역인 경우는 공장지역은 사람들이 안 살잖아. 그러면 공장지역은 빼야 되니까 전일준에서 전용과 일반은 빼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 곳은 준주거지역만 해당합니다. 그 소리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공개공지를 만들 수 있다. 대신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게 뒤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말이야. 앞에를 보면 되는 거죠. 앞에를 봤더니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들어갔다. 전용 공업지역이 들어갔다. 일반 공업지역이 들어갔다. 자연 녹지지역이 들어갔다. 여기다는 공개공지 만들면 청소년 탈선지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자, 79번은 이제 농지법입니다. 자, 농지법에는 우리가 농업인인데요. 자, 우리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1000제곱미터의 땅을 농사를 짓습니다.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900밖에 안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은 농업인이 인정된다 했죠. 자, 그래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맞죠?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은 100두 이상이죠. 꿀벌은 10군 이상이죠. 그럼 꿀벌 9군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때는 취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꿀벌을 팔아서 그래서 거기서 꿀을 나올 거 아니야. 꿀을 팔아가지고 1년에 연간 120만 원 이상 번다? 그럼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자, 소 2마리 이상 키워야 농업인이 되는데요. 대가축이니까 머리 큰 짐승. 그런데 소를 1마리만 키운다. 그러면 농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에다가 120일 이상 헌신한다. 그러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 1마리 가격은 120만 원이다. 그래서 전부 120 이상이 나와줘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인데 항상 농지법은 하나는 좀 쉬운 거, 하나는 좀 어려운 거죠. 여기는 극상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셨을 겁니다. 자, 보면은 느낄 수가 있죠. 아, 내가 실수했어.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였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은 패스하면 큰일 나겠죠. 다시 한번, 그죠?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틀리지 않아야 되고 실전에 10월 달에 나오면은 이제 더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모토는 쫄지마 공법입니다. 쫄지 마세요. 그죠? 끝까지 버티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꽈락이다. 시험 볼 때는 60점 나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공법의 쫄지마 공법 이경철이었습니다.